오늘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이신 안유아 교수님을 모시고 요즘 아주 격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 그리고 미중 관계, 또 중국의 경제 문제, 이런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뵌 이후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진 않았는데 세계가 정말 급변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정신이 없어요. 네, 지금처럼 재밌어요. 엑사이팅한 시장이죠. 진짜 엑사이팅하죠. 일단 그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을 보니까 뭐 트럼프와 시진핑 서로 막 그 비난을 하면서 너 때문이다 탓을 하면서 막 언론 전쟁까지 벌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정말 미중 관계가 화해로 들어섰다가 이제 완전 아주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적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늘더라고요. 네, 저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 있잖아요. 국제 문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군이지만 내일은 적이 될 수가 있고요. 오늘은 동맹국이지만 내일은 또 적이 될 수 있는 게 외교 문제고, 국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용의 가치가 있을 때는 같이 가는 거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갈 때는 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사태로 중국하고 미국이 영원한 적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과거처럼 중국이 사실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했고, 그 이전부터 중국하고 미국은 지금 거의 뭐 20 몇 년 넘게 밀월 관계를 이루어져 왔다가 중미 무역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글로벌 밸류 체인도 지금 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변화는 있고요. 그리고 이번 이 사태가, 코로나가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는 꼭 중국에서 온 건 아니다. 발생은 중국이지만 그게 꼭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 오히려 뭐 미국 같은 이런 의심을 제기하고 있고, 트럼프는 보통 그 WHO는 코로나19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코로나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지금 재선이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놓은 슬로건이 과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처럼 기업가이면서 경제를 살린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정치가인데, 지금 주가가 보여주는 행태는 자기가 취임할 때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놓을 수 있는 게 지금 북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 문제를 대선에 잘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중국 코로나라고 하는 건 정치적 상징을 띤 정치적으로 하나의 이용하는 수단으로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가 많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좀 이렇게 립 서비스 같은 형태지, 그게 진짜 심각한 어떤 그 다음 단계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미국의 월가 있잖아요. 월가는 굉장히 친중 세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비즈니스맨은 적과도 잘 놀고 친구와도 잘 노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트럼프는 이 월가의 자본을 사실 이익을 팽개치고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월가는 무조건 전 세계 남은 블루오션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 월가의 이런 이해관계를 벌이면서까지 중국과의 그렇게 완전한 그렇게 서로 정말 적인 것처럼 안 보고 안 노는 이런 상태는 그거는 좀 퀘스천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난번 2단계, 1단계에서 그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슈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 환경이 워낙 바뀌었으니까. 그 안에는 뭐 농산물 수입도 있고요. 석유나 원자재 수입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합의를 이행하는 주체는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 중앙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이행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경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여기 석유라든가 이런 쪽은 국내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이 석유 수요량이 한 20% 줄어들 거라고 예상해요. 근데 중국은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의 주요 수요자예요. 중국에서 거의 5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닿으면 유가가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유가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유가가 가는 흐름이 다를 거예요. 미국은 석유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석유가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석유 달러라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달러 가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전략적인 가격이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치적, 국제적 관계가 다 맡겨져 있는 게 유가예요. 근데 지금 유가가 역사상 이런 유가가 없어요. 지금 뭐 그랬죠. 거의 20 몇 달러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많을 거예요.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들. 뭐 러시아하고 사우디, 당연하죠. 중동들. 예, 중동 국가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감산에도 또 협의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석유가격이 도전을 주가가 받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어떤 전략을 취하냐. 예를 들면 미국이 이럴 수도 있죠. 지금 많이 사놓고 달러는 미국이 제일 많으니까 많이 사놓고 비축해 놨다가 나중에 또 그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달러 가격, 유가를 받쳐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행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다도 뭐 전략 비축유, 막 네. 뭐 좋은 가격으로 네. 다 사라, 국내 그 그렇죠. 셰일 업체들 네. 살리겠다고. 네. 근데 또 어느 뉴스를 보니까 네. 그 사실 지난번 교수님이 네.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보면은 중국이 미국의 어떤 그 물품을 수입하는 가운데서 그 원유 부분을 좀 크게 네. 봤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가격이 낮아졌을 때 여기도 네. 왕창 좀 쟁겨놓자 해가지고 그렇죠. 유조선 84척을 띄웠다고 그렇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략적 석유 비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중국은 지금 전략적으로 석유하고요, 금, 이 두 개를 전략적 비축 상품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와 금의 동향은 중국하고 굉장히 관계가 크죠. 예. 그러면 그 중국 정부에서 매입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정부에서 하죠. 정부에서? 예, 예. 특히 금은 외환보유액의 아주 중요한 구성 부분인데 중국의 외환보유액에서 주로 미국 국채가 과거에는 높을 때는 그 뭐 7, 80까지 갔었어요. 근데 후에 계속 미국 국채를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아프리카나 이런 다른 나라의 그 원자재를 구입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어요. 그리고 금이 비중이 굉장히 작은데 금을 계속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 국제화를 14년 이전까지 굉장히 위안화 국제가 순조롭게 됐어요. 여기 베트남이나 몽고 같은 경우에는 결제량이 80%가 위안화를 할 정도로 잘 되다가 근데 위안화가 국제화가 그때 순조로웠던 게 뭐냐면 위안화가 계속 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위안화가 거의 30몇% 절상했어요. 근데 그 뒤에 왜 위안화가 그 절상했냐 보면 미국 국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상을 해줘요. 근데 미국에서 이 달러 가격을 떨어뜨리면 중국이 갖고 있는 국채가 종이 조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위안화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신에 그게 미국 국채가 아니라 금이면 위안화를 더 받쳐주겠죠. 그건 미국의 뭐 통화정책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금은.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국에서 금을 계속 위안보유액에서 금의 비중을 계속 늘려왔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요즘은 이제 다시 금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팔아 제끼면서 네. 막 하락을 했잖아요. 네, 오히려 네, 달러 가치 맞아요. 유동성이 막 풍부해지는데 맞아요. 이 금의 향방, 네. 그 원유도 그렇고요. 네. 중국이 또 큰 손이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 경제예요. 중국이 만약에 이게 경상수지가 잘 되면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거는 달러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금이나 석유 비축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 지금 코로나가 처음에는 중국에서 먼저 터졌잖아요. 네.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다른 나라는 좀 멀쩡했단 말이에요. 유럽이나 그렇죠. 미국이. 그래서 중국에서 그쪽에서 수입하겠다라고 했던 거 중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수입을 못한다. 계약 불이행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안 된다. 이행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또 중국이 지금 안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에서 수출하고 싶은데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무너지니까 우리는 그때 하겠다는 계약을 지금 이행 못해.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 터져서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이 이행 못할 상황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미국하고 유럽이 중국에서 계약 쓴 거 지금 이행 못할 상황. 그러니까 지금 또 수출이 어려워졌고요. 그때는 수입이 중국에서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이게 국제 수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외환보유액이 지금 한 3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이게 단기 외채 뭐 그리고 또 중국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보라든가 또 정상적 운영을 그러니까 외투들이 나가면 배당을 또 본국에 돌려보내 이런 수요까지 하면은 그냥 쓸 수 있는 돈이 한 몇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돈이 여유가 없으면 유가나 아무리 떨어져도 금이나 아무래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 세계 수요가 죽는데 이게 여력이 없으면
중국이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받쳐 못 주는 거죠, 가격을. 예, 그래서 맞물려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금이나 원유의 어떤 향방을 보려면 네. 결국은 중국의 어떤 수출 그렇죠. 그 상황을 좀 잘 네. 체크해봐야겠네. 얼마만큼의 무역 그렇죠. 흑자를 내고 네. 있는지. 네. 이게 외환보유액이 지금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거지. 왜냐면 지금 위안화 환율이 또 도전을 받아요. 위안화 환율이 지금 벌써 제가 3월 20인가 그때 위안화 환율 한 7.101 정도 됐는데 지금 7.1까지 절하가 됐거든요. 그러면 네. 중국 정부는 또 외환보유액으로 위안화 환율을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럼 거기다 또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빨리,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안 좋은 게, 예를 들면 중국, 한국, 일본, 유럽, 미국이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사람들이 인내해가지고 한 2달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고요. 중국이 터져서 한 달, 한국이 한 달, 유럽이 한 달, 미국이 한 달, 이제 일본이, 그러면 이게 한 달 하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이번에는 중국이 전 세계가 경제가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네. 이제는 어느 나라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만 우리 코로나를 잘 관리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저쪽이 터지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다 같이 영향받아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 달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부채가 높은 기업들이 다 파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전 세계가 네. 공급과 소비가 같이 가는 거죠. 네. 네. 거기다 지금 이런 그 확산 때문에 나라들마다 이 셧다운을, 그러니까 국경 봉쇄를 하잖아요. 봉쇄를 해놨잖아요. 항공길은 막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닷길은 화물선 같은 거는, 근데 그게 수요가 없는데 바닷길이 뚫려도 수요가 없는데 수출이 안 되는데 그게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번 그 경제 상황을 좀 아주 비관적으로 보시는 경제학자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환율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아예 경제가 스톱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집안에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네. 네. 그럼 이 상황이 아까 잠깐 그 미중 문제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막 얘기하는 것도 그냥 네. 하나의 정치적 수사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정말 막 중국의 배상을 요구한다든가 그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미국이 뭔가 그런 좀 더 강한 액션을 벌인다든가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 일부 우리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극우파 좀 중국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념적으로 완전히 중국과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다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태가 터지면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건 진짜 진심에서 나오는 배상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당연히 최초 발생한 게 중국이니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런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설령 그렇다 해도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중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걸 무마시킬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수단하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미국 정부가 앞으로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정부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지는 차원에서 같이 가는 자세를 보인다면 전 세계가 따라가잖아요. 보통 그렇죠. 미국의 이런 예를 들면 적어도 5I 국가들은 같이 여기서도 배상해라 저기서 배상하라 그래서 지금 이런 중국하고 미국 간에 누군가의 책임과 이런 게 전략적으로 싸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을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수순밟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언론 기자들 전쟁하고 하는 것들. 책임 소재. 그렇죠. 책임이 이게 전 세계가 배상을 요구하며 지금 이번에 그 배상하는 그 액수 보면 몇십 조였죠. 그 중국이 GDP를 뛰어넘는 요구를 해요. 20조 달러인가 얼마. 예, 배상액이. 이거를 근데 중국 측에서는 이걸 승낙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이죠. 중국은 이게 제일 처음에 중국에서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번 환자가 누구냐. 근데 영번 환자는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번 환자 그걸 이렇게 숙주로서 제일 먼저 인간이 몸에 온 그 사람이 누구냐. 근데 그게
모른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발생한 환자 그 이전에 이 환자가 어디서 발병이 됐느냐. 네, 그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꼭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미국이 군인이 뭐 중국 가서 전파시켰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 근데 왜 그걸 중국에 책임을 묻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라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전략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뭐 모르죠, 뭐.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그런 합의도 나올 수 있겠네요. 각국의 공동 조사단 뭐 구성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WHO 역할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예. 근데 역할을 요새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궁극적인 답은 WHO가 해줘야죠. 참 이게 그러니까 네. 어쨌건 하나의 그 네. 세계를 또 이게 해결이 되고 나서도 또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분쟁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지금 그 중국 현재 경제 상황과 전망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상하이 교통대학에서 2월 말 데이터로 그러니까 네. 3월 1일이 아니라 2월 29일 데이터로 그때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로 해가지고 중국 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전망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총 수요와 총 공급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분석한 자료를 보면 총 공급 측면에서 수요를 할 때는 투자, 소비, 순수출 이렇게 국가의 경제를 봐요. 근데 공급 측면에서 그 계량 분석을 해서 추정을 한 내용인데요. 그때 2월 말 데이터. 근데 그 이후로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환자가 지금 40만 명이거든요. 사망자가 18,000명이 넘었어요. 그 이후에 몇십만 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2월 말까지 괜찮았는데 그때 뭐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가 시나리오 3개를 짰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을 때. 아주 긍정적일 때, 일반적일 때. 그래서 아주 안 좋을 때는 거기 데이터를 보면은 보니까 한 3점 몇 %예요. 경제 성장률이? 예, 예. 근데 뭐 괜찮게 간다 이러면 한 5% 정도 이렇게 되고요. 4.7, 5%. 근데 안 좋을 때 3%, 3.7인가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정도예요.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근데 글로벌 IB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전망치도 많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그렇게 나오고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25%, 26%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갈 때 한국은 1%, 중국이 잘 갈 때 한국도 긍정적 시나리오니까 한국 1%. 근데 중국이 굉장히 배드 시나리오로 가면은 한국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근데 그때보다 훨씬 월세해졌잖아요. 글로벌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쁜 시나리오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 상해 교통대 자료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올해 저는 사실 2% 나와도 중국 GDP 성장률이 엄청 낮아지네요. 네, 저는 2% 나와도 잘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 왜 이렇게 전망하냐면 중국의 중국 사람들이 수요가 우리가 총수요 측면에서 보면 중국 사람 수요가 크게 그러니까 연관 산업이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수요 측면이 부동산 소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동차 소비. 이게 자동차 산업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잘 되면 철강 산업도 잘 되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 우리 차를 한 대 사면 앞에 인테리어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산업들. 쫙 같이 가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GDP 공헌도를 보면 자동차 산업하고 부동산 산업이 중국 경제에서 수요 측면에서 가장 큰 소비 중에 하나인데 근데 중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농민工예를 들면 일반 회사원도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중국이 제일 큰 명절이 음력설이잖아요. 그럼 음력설 중국은 길어요.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농민工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돌아가서 집을 사요. 왜냐면 1년 이렇게 보통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 예를 들면 어느 서안에 있는 시골에 있는 농민공이 서안에 도시에 와서 돈 벌었다 이러면 1년 내내 열심히 번 거 가서 자기 있는 향진에 가서 부동산을 사요. 그러면 그 행진 경제가 이런 사람들이 돌아옴을 해서 소비할 때 그것도 행진 경제가 잘 가요. 그 농촌의 경제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이걸 직타격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슨 말, 중국의 자동차라든가 전자설비, 전기설 이런 집을 사면 이런 것도 사잖아요. TV나 그렇죠. 이런 소비. 그 다음에 부동산 소비. 이게 중국의 봄에 발생해요. 한마디로. 상반기에 1, 2, 3. 이게 1년 매출의 절반 다 이때 이거 지금 직타격 준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올해 어느 정도로 하반기에 만약에 잘 극복했을 때 하반기에 어느 정도로 회복하냐면
이 상반기 죽은 소비가 하반기에 다시 복원이 되냐. 그러면 일단에 집을 안 샀으면 하반기에 사면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도시에와 돈을 버는데 내가 집 살라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소비들이 하반기에 복원이 안 되는 소비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사스와 다른 거예요. 사스 때는 그것도 그때 초창기에 터졌지만 하반기에 그대로 복원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경제가 이렇게 확장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억눌렸던 소비가 하반기에 복원이 됐지만 이번엔 달라요. 자체가 원래 경제가 하락하는 단계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긴축이 되는.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소비는 워낙 소비가 부진했는데 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순수출도 똑같아요. 중국의 전체 1년의 수출 동향 보면 1, 2, 3에 최고를 찍어요. 수출이. 근데 그것도 지금 타격받은 거고 또 지금 유럽하고 중국의 수출 시장이 이래요. 1위가 유럽 시장이에요. 중국은 어디다 수출을 제일 많이 하냐면 유럽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아, 미국이 1위 아니었어요? 아니요. 유럽, 미국, 그 다음에 한국, 뭐 일본, 뭐 요즘에 동남아, 아시안 국가를 하면 한 3위가 되고요. 이렇게 다 합하면 이렇게 오는데 지금 거기서 터졌잖아 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총수요 측면 투자, 소비, 순수출이 하반기에 상반기 이게 타격받은 걸 복원이 되냐. 그리고 우리가 그 비즈니스 해보면 아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하는 계약을 봄에 계약을 체결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봄에 체결해서 하반기에 수출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스톱이 됐잖아요. 그럼 내 하반기에 갑자기 뭐 체결해서 수출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죠. 고객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예, 왜냐면 고객이 안 사주면 내 중소기업이 파산될 수도 있고 그거 못 버텨가지고 레벨리지 높은 기업들, 부채율 높은 기업은 다 파산이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그럼 내 몇 개월 버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조사한 게 3개월 버틴다는 중소기업이 85%예요. 3개월 지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3개월이 지금 3월달, 4월달. 벌써 그렇죠. 그럼 4월이에요. 4월까지 만약에 지금 상태다, 지금처럼. 그러면 85%가 중소기업이 다 힘들다는 거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좀 진정세로 들어갔지만 유럽이나 미국, 뭐 일본은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 미국이 지금 10,000명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이제 중국의 문제로 공급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소비의 시장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급이 그때 뭐 허북석이 터지면서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가 전자설비라든가 뭐 광케이블, 통신설비 그리고 의료 이쪽이 그 무한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터지면서 공급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공급. 그래서 한국도 공장이 멈추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가 더 공급이 멈추는 거는 뭐 직원들이 업무 복귀하고 공장을 돌리면 되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와서 하면 되는 거지만 문제는 이게 수요가 죽는 게 문제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도 미국이나 일본, 유럽처럼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같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가 진정이 된다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번에 보면은 중국에서 엄청난 재정 적자를 풀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놨잖아요. 그럼 그게 초점이 좀 어떻게 그 수출 쪽에 맞춰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수 시장 쪽에 맞춰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말하려면 뭐 강의를 엄청 길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취하는 정책이 똑같아요. 두 가지의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있어요. 우리 정책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절반으로 쫙 나누면 여기가 자본을 어디서 갖고 왔냐 하면 위에는 부채가 있고요. 밑에는 자기 자본금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채를 일으키거나 자기 돈으로 장사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자산 사이드예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보면 위는 부채, 아래는 자본금, 투자한 자산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중국이 엄청난 돈을 퍼부는 게 지금 이 위기가 딱 터지면 이게 지금 샥이 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확 샥이 오니까 금융시장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미국이 4번이나 서킷 브레이크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에 그거 4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주가지수가 4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건 이제 대차 대조표에서 자산 사이드가 가격이 확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산 사이드가 가격이 확 떨어지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이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근데 자산이 확 떨어지면 부채는 우리가 계약 쓸 때 그 부채는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 액수. 그렇죠. 그거는 자산이 떨어 부채가 떨어지는 게 부채는 그대로인데 그게 뭐 이퀄 되려면 뭐가 자기 자본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채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본금도 부채율이 더 높아지면 신용 경색이 와요. 신용에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확 그게 그 공포 지수가 올라간다는 그 빅스라는 게 그 지수예요. 그걸 말하고 그게 뭐 부채율이 더 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누구도 대출을 안 해주고 누구도 융자를 안 해줘요. 이게 돈이 안 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부나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걸 막으려면 이 자산이 떨어지는 걸 받쳐줘야 돼요. 못 떨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국채를 기업채도. 예, 기업채도 사주는 게 이 자산 가격이 안 떨어지면 이거 받쳐주는 게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중앙 정부 입장에서 정책을 할 때 첫 번째 목표가 금융시장 안정이에요. 네. 이게 1차 목표예요. 그래야 이게 문화 안제예요. 그리고 신용시장이 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금융시장을 죽이지 말자. 그래서 지금 막 받치는 이제 여기까지 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융시장 일단 안정시키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경제 성장인 게 경제 성장 정책도 두 개예요.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에요. 그러면 통화 정책 경제 성장하려면 어떻게 기업들이 띄워줘야 되잖아. 투자를.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예요. 한국은 좀 늦게 움직이고 있고. 네. 그래서 금리를 지금 미국에서 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들이 거의 돈을 조달할 때 코스트를 없이 조달하게 해서 빨리 투자를 해. 경제를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말했잖아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경제 위기 때문에 죽는 사람 더 많다고. 그러니까 부활절에 빨리 무조건 업무 복귀해라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금리를 제로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 정책이에요. 그럼 기업들이 활동하게 하려면 뭐죠? 비용을 줄여줘야죠. 그래서 자본 조달 금리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세제 정책 감세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죽지 않고 주다 활동해서 GDP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율이라는 게 뭐죠? 위는 부채고 밑에는 GDP잖아요. 그냥 부채가 아무리 커도 GDP가 커지면 부채율이 떨어지는 거죠. GDP를 또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각국 중앙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재정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핵심이 각 나라별로 그러면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을 이렇게 유효하게 될 거냐 이거예요. 효과가 있을 것이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써도 예를 들면 지금 왜 그 미국에서 통화 정책 그렇게 펼치는데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 왔을까요? 그게 뭐냐면 시장에서 일종 아니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지금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가? 카드로 다 써버린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 쓸 수 있는 공간이 어디만큼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국하고 다른 나라가 정책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돈을 비행기로 뿌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게 경제를 살릴 거냐, 금융시장을 살릴 거냐는 모순이 돼요. 왜냐면 벌써 경제를 살리려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금리를 떨어뜨리면 무슨 일이냐면 재정 정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죠?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국채가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럼 금리를 올려줘서 재정 정책을 국채를 발행해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재정 정책 쓰려면 금리를 올려줘야 되고 다른 나라들은 그 다음에 이게 통화 정책 쓰려면 금리를 떨어게 모순이 돼요. 이거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 다른 나라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그게 어디 반영? 환율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절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도 제일 중요한 게 원화 환율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래서 통화스왑 한 거예요. 미국하고. 그렇죠.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지금 외환화 환율을 어떻게 방어할.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환 보액이 많아서 방어가 가능했는데 이런 사태가 계속 간다.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돈이 안 오잖아요. 달러를 어디서 중국이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다른 거예요. 미국은 비행기로 돈 과거 진짜 뿌린 적이 있어요. 비행기로 돈 뿌려요. 그렇게 뿌려도 돼요. 다른 나라는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중국 경제 이번에 그 재정 정책이 네. 그 교수님도 그냥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훨씬 제일 그거예요.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효과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죽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중국에서도 처음 나왔던 얘기가 그 네. 보복적 소비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2분기에 이 모든 1분기에 어려웠던 모든 소비 욕구와 성장 욕구가 확 올라갈 거야. 근데 그게 제가 안 된다라고 아까 한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이 안 된 소비라는 거예요. 그거 되면 하반기에 경제를 확 올려서 1년에 평균으로 잡으면 그렇게 뭐 막 마이너스는 안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은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냐면 중국이 이제 그런 재정 적자를 그 재정 정책을 풀을 때 네. 그 한국도 이제 그 재정 정책에 맞는 어떤 방법들로 네. 같이 좀 이렇게 묻어가야 된다. 네. 그래야지 조금이나마 좀 우리도 숨통 트일 수 있다. 네. 근데 그 기대한 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성과가.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아주 천천히 강의하는 것 좀 해줘야 아마 듣는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게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제가 말한 걸 이해하면 경제하고 금융학을 다 이해한 거거든요. 잠깐만요. 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첫째 말이 빠르고 이게 급하게 되는 건데 이게 깊은 뜻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중국은 재정 적자율을 지금 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재정 적자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국 정부의 적자율이 높아질 거예요. 뭐 지금 구체적으로 2%, 4% 하면 지방 정부 적자율이 계속 중국이 지금까지 위기 온다 하면서 왜 지금까지 괜찮았냐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했지만 3대 경제 주체 가계 정부, 기업 어느 한 경제 주체가 레버리지가 낮으면 이 레버리지 높은 걸 이쪽으로 넘기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낮았던 게 한국도 비슷해요. 정부의 부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부채를 정부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의 부채율이 올라가요. 적자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정 지원 정책 써야 되니까 적자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높이게 가게 되면 지금 중국의 가계 부채도 과거에 낮아서 40몇 %였다가 지금 70몇 %까지 올라가서 이게 이미 심각해졌네요. 예, 위험해졌어요. 그러면 기업 부채가 워낙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계는 이미 올라갔어요. 그럼 나머지 중앙정부밖에 없는데 이번을 극복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율과 부채를 높아지면 이게 어느 정도는 가겠죠.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직은 여기에 지금 곳곳이 있는데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통화정책보다는 중국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있죠. 통화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통화정책은 중간에 은행을 통해서 대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돈을 직접 주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한국이 10만 원, 중국은 35만 원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의 효과냐?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는 성장이 아니에요. 버티는 거. 원래 다 쫙 죽는데 일부분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다에서 건져내도 그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그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는다 해도 중국 경제도 올해 정말 암울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한 건 지금 코로나19 이후 정말 세계 증시가 막 폭락하고 다시 급등하고 이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은 되게 선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뭘까요? 중국의 상하이 주식시장하고 심천 주식시장이 있잖아요. 거기 상해 상장한 기업들만 봐도 거의 거의 90% 이상이 국유기업이에요. 무슨 말 상장한 기업이 국유기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대주주가 국유기업이라는 건 나라 거잖아요. 중국 정부. 주식이 떨어지려면 주주들이 팔아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국유기업들이 팔겠어요? 워낙 평시에도 잘 안 팔아요. 중국 주식이 거래량의 80%를 개인이 해요. 근데 개인이 그 전체 주식시장에서 갖고 있는 그 주식 보유 비중은 뭐 10몇 %밖에 안 돼요. 거래는 80%를 하는데 매일 샀다 팔았다 평시에 거래는 괜히 하는데 보유량으로 봤을 때는 국유기업이 주로 국유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주 구성으로 봤을 때 뭐 이건 공산당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정부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주식시장 아까 말했잖아요. 이 자산 사이드 자산이 떨어지게 하려면
아까 미국도 그렇잖아요. 금융시장의 폭락을 막으려면 정부에서 들어와서 한국도 그렇잖아요. 몇 번 국가대표팀 들여놓잖아요. 국민연금이 좀 매입하고. 국민연금 매입하고 펀드들 특별 또 안정펀드 만들잖아요. 그 안정펀드 들어가 주식을 사주고 채권 사주고 중국에서 지금 그래서 증권, 은행, 보호 우리가 국가대표라고 해요. 얘네들이 다 또 국유예요. 돈이 제일 많은 게 뭐죠? 보험사잖아요. 아, 그렇죠. 다 국유잖아요. 은행 다 국유, 증권사 다 국유. 얘네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번에 정책을 풀었죠. 원래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매 비중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뭐 30%까지 사게 한다 뭐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이럴 때 더 사도 된다 제한을 이러면서 걔네들이 또 받쳐주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의 정책,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주가 지수는 정책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받쳐주는 시장. 시장 너 알아서 갈 데로 가 이런 시장이 아니라 정부에서 중국에서 돈 벌려면 국가대표들 중국 정부의 입을 보면 돼요. 아, 100%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정부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성장시키려고 하는지. 네, 정책시라고 해요. 그래서. 아,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 지금 근데 코로나19 이후 지금 처음에는 중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지금 그러면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나요? 몇 프로 정도 안 되나요? 중국이 이렇게 보면 2018년에 거의 마이너스 50% 떨어졌어요. 2018년에.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작년에 한 25% 회복했어요. 그 절반을. 그러니까 작년에 투자한 사람 다 돈 벌었어요. 근데 그게 올해 지금 1, 2, 3이잖아요. 그게 올해 사실은 상당 거의 뭐 올해 지금 보니까 떨어진 한 10몇 프로 떨어졌어요. 올해 저점이 2,400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2,700이거든요. 그럼 대충 계산해도 10몇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0몇 프로 떨어졌어요, 다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워낙 많이 떨어져서 미국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몇 번씩 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기존에 워낙 떨어져서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게 좀 전망이 좀 투자를 할 만한 상황인가요, 현재 한국에서? 중국은 인덱스 하기에는 우리가 인덱스 주식 내가 종목을 잘 보면 종목을 사고요. 네. 내가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이 내가 밝다. 그것이 경제. 나는 이렇게 바다에서 서핑하는 운동처럼 내 서핑 잘하려면 바다에서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서핑을 잘해요. 그렇죠. 근데 저보다는 파도를 보거든요. 이게. 근데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이에요. 주식시장 똑같아요. 주식시장의 이 인덱스가 파도라고 하면은 그 인덱스가 어떻게 내려가고 올라가려 알려면 중국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자신 있으면 인덱스를 하는 거고, 난 그거하고 상관없다 하면 워린 버핏처럼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목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이 코로나는 어차피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체 글로벌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uncontact, 비접촉, 홈 이코노미, 그 다음에 뭐 비접촉 이코노미, 산무, 무출입, 뭐 무대면, 출근도 원격 근무, 뭐 이런 산업들. 근데 이런 것들이 밑에 또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IoT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5G라든가 뭐 이런 인프라 쪽. 근데 이런 쪽에서 중국이 몇 개 세계 1위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웅한에 또 주식 이름은 안 말하겠지만 광케이블 세계 1위예요. 얘네들이 멈추면 전 세계가 멈춰요. 전 세계 광케이블 1위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주가가 얘네가 제일 높을 때 70몇 위안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몇 달 전에 한 30몇 위안 갔다가 지금 50까지 회복이 왔어요. 요 며칠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50몇 원이거든요. 위안화로.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근데 그게 70몇 위안까지 앞으로 22위안 올라간다고 하면 벌써 40% 수익률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 할 수가 있죠. 근데 인덱스는 좀 봐야 돼요. 인덱스는. 근데 종목은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 이후 앞으로 이 변하게 될 어떤 사회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을 가진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중국 본토주 혹은 홍콩 중국주 이 둘 중에 어느 쪽에다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이런 시청자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중국의 좋은 주식들이 홍콩에 많이 상장된 주식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말한 그 주식도 홍콩에도 상장했어요. 중국 본토에도 상장했고 홍콩 이런 주식들은 홍콩 사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홍콩의 주요 투자자는 개인이 아니에요.
기관 투자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이에요. 이제 같은 똑같은 하나는 본토에 상장이 되고 하나는 홍콩에 상장됐는데 주요 거래하는 주체가 여기는 개인이고 여기는 기관 투자다 보니까 기관 투자 주로 거래하는 상은 그 가격이 레셔널, 합리적이에요. 근데 개인들은 기업의 가치를 안 봐요. 그냥 단타예요. 데이 트레이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국 본토주하고 이 홍콩의 똑같은 기업의 주식인데 가격이 항상 싸요. 홍콩계. 홍콩계 싸요? 예, 똑같은 주식인데 이게 싸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투자할 때 무조건 싼 게 좋아요. 똑같은 기업의 주식인데 이게 그렇죠. 그래서 홍콩계 항상 싸요. 왜냐면 이건 기관 투자가들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홍콩에 싼 장점이 또 뭐냐면 내가 사기도 편해요. 거기는 자본 유출이 자유잖아요. 중국은 본토는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자본 항목이 아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불편하죠. 그런 면에서 그런 주식들은 당연히 홍콩에 좋고요. 근데 홍콩에 좋은 주식인데 홍콩에 상장 안 된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후광퉁이라든가 썬강퉁이라든가 이런 중국의 많은 시범 제도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본토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종목의 이 가치를 내가 평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정부에서 정책시라고 했잖아요. 정부에서 받쳐주는 가격이 있고 개인 트레이드를 받쳐주는 가격이기 때문에 합리적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그 기업의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보고 사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회사 주식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은 이제 중국의 어떤 위기, 경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좀 싸졌을 때 네. 투자를 해야 된다. 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시점이 중국 투자에 들어가기 좋은 시점인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지금 우리가 주가 시장을 평가할 때 퍼나 PBR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주식을 오래 한 사람 잘 알겠지만 주식이 여러 가지 종류가 3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이 경제 주기하고 같이 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경제 주기. 경제가 하락하면 이 주식들 같이 떨어지는. 보통 한국에서 순환주라고. 예, 순환주. 예, 근데 그건 어떤 특징을 떼냐면 순환주는 경제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보통 어떤 순환주냐면 그 선택성 소비. 예를 들면 내가 명품 브랜드라든가 고가용 뭐 술이라든가 이런 거 내가 돈이 있을 때 하는 소비들은 다 선택성 소비인데 얘네들이 보통 그 순환주예요. 얘네들은 그 퍼라는 우리가 PER 그 지표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경제주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네 그 경제주의 어닝을 어느 만큼 발생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PBR로 보고 PBR이 1보다 작은 주식들을 사면은 리스크가 적어요. 네. 그 다음에 방어주가 있어요. 경기 방어주.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경기 방어주 같은 중국 시장이 크잖아요, 자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메리트가 있어요. 경기 방어주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이게 다 경기 방어주예요. 이거는 의약품이 있잖아요. 경기가 나쁠 때도 잘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기업이 파산하고 이러면 몸이 아프잖아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그렇죠. 이게 또 병원 가고. 또 경제가 잘 될 때는 돈이 많아서 병원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방어주고 굉장히 이런 주식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퍼가 났거든요. 전반적 경제가 안 좋고 지금 유동성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다 지금 낮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들어가기는 괜찮은 시장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식은 성장주라고 해요. 기술이 있는 주식들. 기술이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우리 벤처 주식, 벤처 기업, 특히 바이오 쪽은 이번 기회에 이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 주식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성장주, 벤처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기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내가 그 기술을 모르면 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그 어렵잖아요. 네, 바이오 네. 쪽은. 그래서 이런 성장주는 퍼가 높아도 사도 돼요. 왜냐면 그게 올라가는 그 성장이 내가 퍼에 높은 거 사도 퍼가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기술만 알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중국 주식이 들어가기 좋냐 나쁘냐 이렇게 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어떤 산업군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고 어떤 거는 아직 안 되고. 네, 어떤 거는 그러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일관적인 답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번에 그 미국 상황을 보니까 이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
그 코로나 이후를 보고 지금 팡이 뜨잖아요. 네. 그 페이스북 뭐 애플 뭐 이런 회사들. 미국도 중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바이두나 그렇죠. 뭐 지금 화웨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틱톡이라고 하잖아요. 네. 틱톡들이 내놓은 이번에 이름이 뭐죠? 페일렌인가? 페이머인데요. 그 원격 근로. 원격 재택 원격 재택 원격 업무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페이슈. 이름이 페이슈예요. 이게 원격 근무 프로그램이 틱톡에서요? 틱톡에서 내는 거예요. 전혀 업무가 틀린 것 같은데. 예, 그 회사에서 개발한 거죠. 그다음에 어디서 내놓냐면 그 알리바바에서 내놓은 게 있어요. 띵띵이라고. 그게가 지금 사용자가 원격 교육이에요. 사용자가 2억 명이 넘었어요. 2억 명. 근데 지금 그게 너무 가부화가 걸렸어요. 그 정도로 많다. 예. 사용자가. 그다음에 화웨이가 내놓은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이름이 윈렌즈인가. 하여튼 그것도 원격 업무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지금 수요가 거의 50%씩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아까 무대면 출근, 무접촉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원격 근무, 원격 근로, 원격 교육 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있어야 이게 코드를 다운시켜요. 그래서 빅데이터, 이게 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로봇 이게 다 기반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다 그게 아까 말하는 주로 빅텍 기업들이에요. 빅텍 기업들이. 얘네들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성장주에서 포함이 되겠네요. 성장주죠. 이건 성장주죠. 그러면 지금 가장 좀 그나마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뭐 순환주, 뭐 방어주, 뭐 바이오, 뭐 이런 성장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거나 아니면 계속 지켜보면서 싸지는 그 어떤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그런 게 어떤 종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지식은 제가 말했죠. 2018년 50% 넘게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미 낮아진 상태다. 예,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건 안 그런데 근데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평균이 많이 떨어졌고요. 작년에 20-30% 회복이 됐고 올해 또 10몇% 떨어지는 바람에 전반적으로는 낮은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들어가도 되는 시장이긴 해요. 당연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별로 다르지만 그래서 일단은 기회 온 거는 맞아요.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지금 현재 기회는 온 것이다. 100년에 한 번씩 오는 부의 재분배 기회 왔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그 서킷 브레이크 몇 번 떨어졌는데 처음에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다 주식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낮으니까 내가 도움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 지금 마이너스 40몇 %예요. 왜요?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두 번째 떨어질 때 들어갔는데 또 두 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미국에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무슨 말이냐면 기회는 왔는데 네가 돈 번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디가 진짜 바닥인지를 모르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무슨 말 기회는 왔다. 이건 100%인데 그렇다고 네가 돈 번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언제 주식하고 어디가 이게 금융 투자는 타이밍이 기회는 왔지만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냐가 나의 수익률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 기회는 왔다. 100년에 한 번씩 어느 기회 왔다. 그렇지만 네가 그 기회를 잡냐는 너의 들어가는 점과 나오는 점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지 나는 은행에 돈 넣어서 로후를 준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게 돈이 쪼들리지 않고 난 좀 여유 자금이 있어. 그리고 좀 저축서 개념으로 하겠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놓고 어차피 내 돈이잖아요. 그럼 아까 서킷 브레이크 4번 걸려도 상관없어요. 회복되니까. 어차피 그게 진짜 아까 말하는 가는 산업이면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게 아니면 막 어떤 사람 비즈니스 하거든요. 이게 막 지금 기회 왔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끝나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일단 기회는 온 것이고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이제 자기 투자 전략을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절대 빚내서 무리하면 안 된다.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3가지 주식을 말한 거에 따라 다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현재 뭐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많이 폭락했단 말이죠. 이 폭락한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투자처를 찾는다면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미국 시장에 어떤 분은 의견이 다르거든요. 지금 나스닥 많이 싸졌으니까 미국 시장 들어가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게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사실 이런 질문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소비자란다. 우리 시청자 질문이에요. 그렇게 일반 사람들 물어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 주식도 세 가지로 나뉘는 것처럼 국가별로 다 자기 특징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나라 시장을 가야 되면 내가 잘 아는 데를 가면 돼요. 예를 들면 저보고 난 베트남 주식이 투자 안 할 거예요. 그냥 베트남이 희망이 없어 투자 안 하냐? 그게 아니라 난 베트남어를 모르고 베트남 기업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요? 나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첫째, 내 모르는 곳에 투자하지 말자. 근데 만약에 나는 굉장한 전문가다. 나는 뭐 중국도 잘 알고 미국도 잘 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설립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난 평소에 미국도 잘 알고 중국도 잘 알고 다 잘 알 때 어디다 할까? 이런 상황으로 답해드리면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답해드리면 둘 다 괜찮아요. 왜냐면 미국에 좋은 주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에 좋은 주식들이 미국에 많이 상장돼 있어요. 중국 기업인데 미국에 이런 주식들이 지금 다 중국 코로나 터지면서 같이 그냥 58%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지금 하기 좋죠. 또 미국은 자본시장이 개방됐잖아요. 맘대로 들어가고 맘대로 나오잖아요. 뭐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고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요. 한국 국적 갖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중국 사람 미국 주식 못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 주식 몇 개는 개인적으로 그냥 연금을 사듯이 연금 계속 갖고 가도 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중국이나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시장과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그렇죠. 차이점을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미국 시장은 그냥 안심하고 사놓고 계속 가면 어쨌든 우상향으로 쭉 간다는 거죠. 미국 주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처럼 주가 지수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 1920년대부터 지금 한 100년이 흘렀잖아요. 주가 지수를 쫙 S&P 500 지수로 그리잖아요. 정말 예뻐요. 이렇게 중간에 이런 변동은 있지만 이렇게 쫙 올라가요. 이렇게 예쁜 시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 때 들어가도 꼭 돈 번다. 그래서 워린 버핏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쁜 주가 지수를 그리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한국 그려보세요. 나오나? 안 돼요. 안 나와요. 맨날 이랬다가 안 이랬다. 한국은 박스 시장이 많아요.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미국은 그런 면에서 그게 가치 투자예요. 그렇죠. 가치 투자 개념이 되는 거고요. 성장 개념도 우리가 그로스 투자도 되는 거고. 미국은 우리가 밸류를 잘해서 버핏식 투자도 가능하고 이런 또 성장주 투자도 가능해요. 두 개 다 가능한 게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달러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또 메리트 있고요. 근데 중국은 벤처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이제 이런 시장이고 벤처 시장이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줄 수 없는 수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리스크는 커요. 왜? 자본시장이 개방이 안 됐잖아요. 정책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게 감독자이면서 우리가 축구를 하면은 허각 보는 사람 뭐라고 하죠? 심판이면서 정부가 들어가 축구를 차잖아요. 선수. 그러니까 중국 주식의 특징, 중국 주식 시장은 뭐냐면 민간 기업하고 국유 기업도 막 축구를 차지만 정부도 허가 보다가 갑자기 들어가 같이 차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돈 벌 자신 있으면 해라 이거죠. 그러면 미국식 가치 투자, 정말 가치가 있는 성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을 사놓고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알아서 이제 오르는 이런 가치 투자가 중국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버핏이 있어요. 몇 개 그 투자 법칙 거기 따라서 중국 주식 골라봤어요. 한 10년 놓고. 교수님이? 그래서 한 봤는데 엄청난 수익률을 줘요. 그래요? 버핏대로 했으니까. 그거는 과거 데이터를 한 건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버핏식 투자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대신 이제 그 특징이 그 통한 기업들의 특징이 좀 어떤 거였는지 알려주시면.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2008년부터 10년, 2018년 데이터를 해봤는데 그 몇 개 산업을 빼놓고는 전체 산업이 다 평균 수익률이 30% 이상이었어요. 우리 산업의 인덱스로 하거든요. 산업의 인덱스로 이렇게 10년 데이터를 월발 데이터를 쫙 뽑아가지고 그 몇 개 뭐 세멘트 산업 이런 거 빼고 한두 개 산업만 모든 산업의 연 수익률이 30% 이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꼭 워린 버핏 방법이 통했다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쫙 성장하는 기간이었다. 기하시니까 그런 연출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중국이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다운사이드에 있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과거에 중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돈 많이 벌었죠.
문제는 이제 이 상황, 어려운 이 경제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에 이제 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도 돈을 무제한 풀고 중국에서도 풀고 이제 한국은 또 오늘 보니까 뭐 무제한 양적 완화 뭐 이야기가 나오고 과연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경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중앙정부 입장에 첫째 자산이 이렇게 팍 죽는 거 뭐라고 하죠? 자산이 이렇게 폭락하는 걸 막는 정책이 지금까지 했어요. 어느 나라나 똑같아. 미국, 트럼프, 한국의 문재인, 중국 자산이 아까 폭락하는 걸 지금까지 막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럼 이제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냐 이걸 그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미국은 좀 괜찮은 게 미국은 이렇게 국채로 주로 시장을 조정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럴 때는 미국에서 돈을 풀잖아요. 그러면 그게 양적 완화 Q1, Q2, Q3처럼 뭐냐면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그럼 시장을 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가 이제 스무스하게 안정이 되고 그게 2008년 그랬잖아요.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그럼 돈이 풀리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가 천천히 화백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럼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스무스하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동안 풀었던 돈이 다시 들어와요. 그럼 이게 우리 수도물을 풀었다 껐다 하면서 이게 거시경제가 목표 달성, 시장도 안정화시키고 경제도 성장하고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머징 국가는 그게 꼭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정책,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은 금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정 정책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정부가 쏘죠. 그러면 금리가 낮으면 누가 그 국채를 사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금리가 제로면 미국 거는 사줘요. 미국 국채가 안전하니까 그건 기축자산을 사주는데 한국이 원화 자산을 금리가 제로인데 한국 국채 사겠어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한테 한국 원화 국채를 사게 하려면 금리가 너무 낮으면 안 팔려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뭘 하냐면 미국에서 금리 낮으면 우리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중국에서 왜 금리를 인하 안 하냐면 중국에서는 지금 LPR이라고 해서 우대 금리가 4%거든요. 1년짜리가. 이렇게 높아야 수요자가 외국 애들 들어와서 중국 국채를 위안화 국채를 사는 거죠. 근데 위안화 국채 금리 제로면 누가 와서 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제로잖아요. 그럴 때 중국 국채가 4%를 준다면 우리가 환해지 비용을 빼더라도 한 3%는 벌거든요. 그러면 외화가 들어가는 거죠. 중국으로. 달러가 투자가 되는 거죠. 중국에. 이게 아까 중국에서 위안보유액이 경상수지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이게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경상수지에 오는 달러는 없는데 이게 국채가 높으면 달러 자산이 전 세계 다닌단 말이에요. 미국에 이제 제로네? 중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또 외화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안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는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통화정책에 이러면 금리를 지금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이게 잘 안 한 거예요. 이게 되게 망설였죠. 욕 먹으면서도. 왜 망설이냐면 만약에 한국은행도 금리를 제로로 해버리면 그 다음에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제로 금리라도 미국 자산을 사람들이 사요. 한국은 안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 금리를 제로로 떨어버리면 한국은 재정 정책을 못 써요. 못 써요. 저 돈을 국채 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워져요. 이게 연관돼 있어요. 나온 이야기가 이제 이제 어쨌든 전 세계가 이제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풀어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일단 지금 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이거 해결하느라 뭐 일단 어쩔 수 없긴 한데 이 이후에 이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돈을 이렇게 푸는데도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이 상황이 왜 이러는 건가요? 그 디플레이션을 판단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나도 실직하면 디플레이션이에요. 내가 아닌 남이 실직하면 경제 쇠퇴, 하락. 근데 나까지 실직하면 디플레이션이에요. 제일 나쁜 단계. 지금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걸 보면 내가 지금 밖에 나갔을 때 바로 일자리 찾을 수 있냐를 보면 돼요. 못 찾으면 디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제가 감히 말하는데 지금 디플레이션일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도 일자리를 다 잃고요. 지금은 한국도 그렇고 중국은 이번에 코로나 극복하면 중소기업이 힘들어지니까 사람 다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실직자가 한 1,000만 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중국에 지금 대학생들이 870만 명씩 나와요.
올해 870만 명 대학생이 졸업한다고요. 대학생이 870만 명이 시장에 나가 잡을 찾는다고요. 엄청난 숫자. 그런데 중국은 한국과 달리 큰 계약이 9월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7월에 졸업하잖아요. 중국이. 그러면 지금쯤은 일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7월에 딱 졸업하고 회사 딱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시간이 3월달, 4월달 딱 잡을 찾을 때예요. 지금 막 인터뷰도 하고 이력서도 넣고 하는데 이게 지금 스톱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870만 명이 지금 우리 보통 6월 말일에 졸업하거든요. 그럼 7월에 나온다고 해도 지금 시장이 멈춰버렸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렇죠. 고용시장이. 그리고 이미 일자리 있는 사람도 지금은 다 잘려나가고 임원 감봉을 하잖아요. 임원 감봉. 아니면 사람 잘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우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전례 없을 정도로 풀어대고 재정을 푸는다 해도 결국은 약간의 지금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정도지 이게 반전의 어떤 거는 될 수 없다라고 네. 봐야 되네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떨어졌다가 네. 지금 많이 그 폭락한 상태에서 네. 우리 보통 그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른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 경제 상황을 보면은 좋아질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면 한 나라 경제를 알려면 사실 지표 하나만 이해를 하면 다 알아요. 그게 뭐냐? 부채율이에요. 부채율. 어느 나라나 다 부채율이 있잖아요. 부채율을 계산할 때 부모는 GDP예요. 네. 유엔은 부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통화정책이든 재정책이든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 이 GDP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해결이 돼요. 그럼 이 GDP를 키우려면 지금까지 세계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들은 이미 다시는 미국도 똑같고 한국도 똑같고 지금 있는 산업으로 GDP를 아무리 재정책 통화정책 못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어느 나라가 괜찮아질까를 보려면 빨리 그 GDP 체질을 바꿔주는 나라가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GDP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왔죠? 주로 부동산이에요. 중국 GDP는 세멘트 GDP예요. 중국 GDP는 세멘트 GDP다 할 정도로 부동산이 중국 GDP를 많이 이렇게 형성했잖아요. 어제는 중국이 부동산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GDP가 안 커져요. 무슨 말 전통 산업은 이미 한계에 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 차가 수명을 다해 바퀴를 갈아 끼지 않은 이상은 내 차가 못 달려요. 그래서 어느 나라 경제가 이제 더 갈 수 있냐? 빨리 바퀴를 새로운 걸로 갈아 낀 나라가 GDP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초반에는 IT 산업 중심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에는 모바일 IT 산업이었죠. 그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산업이 빨리 GDP를 바꿔주는 나라가 결국은 진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다른 어느 나라도 이 일을 진짜 극복하려면 빨리 GDP를 바꿔주려면 산업구조 조정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뭐냐면 이 기회에 그러니까 내가 주동적으로 안 움직이니까 코로나라는 샥이 와서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트럭처링이 달라질 거예요. 산업의 전반 죽을 애들은 다 죽을 거예요 이번에. 뭐 죽어가는 산업을 자꾸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 인공화업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결국은 이 기회에 미래 산업에 오히려 돈을 더 투자를 해서 빨리 GDP를 바꾸는 게 거기서 또 다 성장이 또 막 10% 20% 하면서 커져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작게는 그러한 기업, 네. 또 크게 봐서는 그렇죠. 그러한 산업을 그렇죠. 키우려고 하는 그렇죠. 나라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거죠. 가능성이 그게 높다. 답입니다. 네, 네. 뭐 좋은 말씀이네요. 시청자들이 교수님한테 한 질문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처음에 아주 부드러운 질문부터 하나 드리면 네. 이제 주식 투자를 배우고 싶고 경제에 대해서 막 배우고 싶어하는 이제 우리 방송을 보고 이런 네.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20대들이. 네. 그래서 교수님이 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 언제 책을 내냐. 뭐 이런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더라고요. 긍정적. 부끄러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정책연구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제 말을 할 때는 쉽게 비유를 잘하면서 하는데 일단 글 쓰면 그 아카데미아 글밖에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잠 오는 책. 그러니까 이게 학술성적 어려운 책. 말이 학술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데 목표는 어쨌든 4월에 내오는 거고. 올 4월이요? 네. 다음 달이네? 아, 그렇죠. 오. 목표는 그래요. 아, 목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 쉽게 쓰는데 난 왜 이렇게 어렵죠? 아, 예, 그럼 뭐 다음 달, 하여튼 뭐 몇 달 안으로는 교수님 그 쓰신 책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뒤에는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네. 지금 유가, 아까 우리 잠깐 다루기도 했는데 그 유가와 금 가격, 그 다음에 달러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달러가 무제한 양적 완화가 일어나니까 달러 가치는 폭락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이 유가와 달러, 금 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 근데 미국이 달러를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시학이 왔는데 사람들이 무슨 자산을 많이 살 것 같아요. 미국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달러를.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 다 미국 달러 자산을 해버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달러를 자산으로 비추면 유동성이 떨어질 거고 미국 기업들이 이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요. 그러면 또 수출이 어려워져요. 환율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수출이 가격이 비싸지니까 미국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전 세계 시학이 왔을 때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 이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서 이게 이 세계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 세계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가하고 금 가격에 변동을 주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한 그런 정치적 전략적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유가 석유에 대한 수요가 20% 줄었단 말이에요. 올해 적어도 20% 줄어들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크지가 않아요. 또 감산에도 실패했잖아요. 감산 협의에 러시아하고 거기가. 그래서 총 공급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혹은 어느 나라가 전략적으로 나와서 비축으로 사들이면 또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복잡한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답을 내기는 어렵고요. 금은 보통 이렇게 시학이 올 때는 금이 좋은 안정자산이에요. 근데 그것도 되게 우리 개인으로 보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결론은 안정자산으로서는 금이 좋아요. 일반적인 결론. 근데 개인은 또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금이 안정적에서 금을 사나 집에다 사놓는다 칩시다. 예를 들면 원래는 은행에다 예금하는데 달러 현금 갖고 다 종이니까 종이 쪼가 의미가 없어. 금을 사놓을 거야. 이러면서 집에 어느 방 안에다가 금을 사놨어요. 그걸 도둑 맞힐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관 비용이 높다는 거는 이거 유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현실적이지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금 가격도 올라가냐 떨어지냐는 또 아까처럼 전략적 이슈가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이 또 어떤 정책을 펴냐. 그래서 미국만 봤을 때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모르죠. 또 다른 나라에서 어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금을 갖다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격이 엄청 떨어졌던 게 그 유동성 확보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뭐죠? 지금 한국에서도 붐이 일고 있는 게 투자자들 사이에 그 원유가 지금 싸졌잖아요. 일단 지금 지르고 기다린다. 나중에 50불까지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되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결론 내밀이에요.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경제 사이클로 돈 버는 방법인데요. 경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쇠퇴할 때, 떨어질 때는 채권이 사실 원래 채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경제가 복원이 돼. 우리가 강나라에서 돈을 엄청 쓰니까 경제가 회복이 된다 할 때는 주식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다음 경제가 과열일 때는 이런 원유나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과열될 때. 그다음에 아까 디플레이션일 때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살지는 이제 답을 줬어요. 자기가 판단해요. 지금 뭐 어느 단계인지는 스스로 찾아요. 자꾸 숙제를 내주시는 답을. 왜냐면 제가 괜히 답을 줬다 제 따라했다가 손해 보면 그건 그렇죠. 제가 책임을 못 지죠. 다 들어보고 판단해서 자기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끝나고 하나 좀 알려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원유와 관련해서는 그런 전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이 이대로 가서는 미국 셰일 업체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 사우디와 수출 국가인데 사우디와 러시아의 이 협상에 끼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를 설득해서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미 사우디가 이제까지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 때문에 다른 나라를
나라들에 대한 그 리더십을 좀 잃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양쪽 의견이 팽팽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제가 몰라요. 제가 그런 미묘한 정치 관계, 역학적 관계, 그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저는 질문하면 다 하실 겁니다. 제가 말할 수는 있는데 네. 책임 못 질 말은 하지 말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캐션으로 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고 네.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에 따라서 나중에 제가 사우디에 가면은 그 대통령 한번 인터뷰해 볼게요. 아, 그래요? 네. 결국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이런 게 만약 팩트라 그러면은 네. 사우디를 달랠 수 있는 네. 그 당근을 뭘 제시할까? 그러니까요. 뭘로 설득이 될까? 아, 그런 것까지 뭐 언제?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요새 이 경제에 대해서 네. 뭐 이런 유튜브가 됐든 뭘 통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그 원유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기도 하는데 또 걱정도 되고 네, 뭐 그런 그렇죠. 생각들 그렇죠. 때문에 네. 돌아가는 현재 이 세계 경제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 이제 그 중국이 제시한 그 로드맵이 있잖아요. 금융시장 개방에 네. 대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네. 미국과의 관계도 좀 어려워졌고 네. 예, 또 내부적인 상황도 어려워졌고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중국은 두 가지예요. 전략 국가적으로 볼 때 1대1로라는 게 있어요. 네. 1대1로가 미국의 그 환인도 태평양 포위 전략을 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1대1로라는 건데 1대1로가 쉽게 말하면 하나는 해상 실크로드, 바닷길을 통해서 유럽을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하나는 육상을 통해서 유럽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육상길은 뚫렸어요. 철도가, 화물차가 통해요, 거기. 근데 지금 해상 실크로드가 중국의 복건성 챈저우라는 데서 출발해서 이게 동남아를 거쳐서 아프리카 거쳐서 유럽을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두 개가 이번에 이태리가 코로나가 심각하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하고 1대1로에 가입한 나라들 작년 3월에 2019년 3월에 이태리가 1대1로 사업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가 좀 뭐 1대1로 한 나라들이 코로나 사태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 1대1로 전략에 있는 연성 국가들이 64개 있어요. 64개.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 1대1로라는 건 5개의 소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하나는 정책 소통. 그러니까 이 64개 국가들 정부 간의 정책 소통. 그리고 인프라 연결이에요. 인프라라는 게 도로 뚫고 항공길 열리게 하고 철도 뚫고 바닷길을 뚫는 거 인프라 연결. 그리고 문화 소통이라고요. 문화. 그리고 민심 소통.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5개 소통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터지니까 예를 이태리 같은데 의사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죠. 약품이 부족하고 마스크 부족하고 의료 물자가 부족하고 중국 정부가 의사도 지원해요. 물자도 지원해요. 직접 가요. 목숨을 걸고 가서 치료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대한 이 신뢰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1대1로 하는 게 위안화 국제화거든요. 네. 위안화 국제화라는 거는 자본 항목을 개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하고 달러의 환율이 자유태환이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게 금융시장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던 게 증권시장을 4월 1일부터 곧 오잖아요. 4월 1일부터 네. 증권시장이 원래 중국 자본밖에 못해요. 근데 외국계가 100% 예를 들면 한국의 삼성증권이 가서 100% 자기 증권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회사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네. 그다음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 다 개방하는 거예요.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아까 금융시장이 개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계, 중국계 거기서 막 중국 그 큰 금융시장을 막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시장을 열기 때문에 아까 그 외환보유액 차원에서도 경상수지가 안 오면 자본수지가 와줘야 되잖아요. 네. 자본이라도 외환이 와줘야 되겠어. 이건 확 될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 열 거다 지금 이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본 태환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근데 중국에서 환율을 정부에서 관리 변동 환율제라서 관리를 그렇죠. 해주는데 한국이 옛날 외환위기 온 것도 이 자본을 확 개방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환율도 관리를 하고 토화정책도 독립적으로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본 항목 개방하고 이게 먼데레 불가능한 상하행위나 원리가 있어. 이 세계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중국 정부가 이걸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거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전통 경제 하나는 버려야 되는데요. 먼데레 법칙에 의하면 이건 진리거든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건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답이 잘 안 보여요. 그 금융시장을 개방은 하지만 네. 그로 인한 어떤 그 확산 효과가 네. 어떤 게 발생이 될지. 왜냐면 한번이가 발생해 버려요. 자본 항목을 개방해 버리면 한번이라는 개념이 그날에 들어갔다 그날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환위기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환차익 얻고 네. 막 거래하는. 네. 투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어렵다 하는데 중국이 안 터지냐 이런 질문 사람 많아요. 네. 그게 자본 항목 막아놔서 그런 거예요. 환율 고정 환율제를 네, 딱 지고 네, 가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의 투기 헤지 펀드들이 공격하다가 다 소로스가 홍콩에서 당했거든요. 뭐 이겨요 저런 중국을. 근데 지금 만약에 자본시장 마음대로 개방해 놓으면 환율을 보호할 수 있냐 이거예요. 들어가고 나오고가 마음대로 안 해요. 들어갈 때도 심사를 받고 들어가 외환관리국에서. 금융시장 개방이 돼도요? 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올 때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대환 못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달러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애만큼 대환 못 한다고요. 항상 승인을 받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금융시장 개방은 아니네요. 아니죠. 들어갔다 완벽한 금융시장 개방은 마음대로 들어가고 마음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4월 1일에 자본시장을 개방하겠다라는 거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다 개방한 거잖아요. 근데 네. 자본 항목을 개방을 안 하면 외국계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익을 벌고 이런 코로나 같은 샥이 쫙 터질 때 빨리 팔고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면 개방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뭐 미국이나 네. 뭐 이런 그 금융시장, 금융 그 주체들은 네. 그런 걸 계속 중국 정부에 요구를 하겠네요. 그래서 그게 중미 무역 협상 중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금융시장 개방이고 환율 타협이 합류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금융시장이 개방은 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금융회사들이 네. 들어가서 뭐 영업은 할 수 있으나 네. 얼마를 집어넣고 얼마를 가져나올지는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그 트럼프가 하는 게 트럼프가 중국이 지금 남은 블루오션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해야 내 돈을 마음대로 벌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샥이 왔을 때 싹 저점에 샀다가 올라갔을 때 싹 팔고 나오고 이게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됐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빨리 열어라는 거. 자기네 잘하는 걸 들어가 해보겠다고. 근데 중국은 한국의 경험도 있고 일본의 경험도 있고 과거 구소련의 경험도 있으니까 이게 조심조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하고 현실이 안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네. 로드맵은 4월 개방이지만 네. 개방이 아니네요. 모르죠. 근데 그게 대책을 또 다른 거를 어디 실시 세칙은 나왔어요. 근데 세칙에 보면 외환이 자유로운 대환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칙에는. 네. 근데 내 말은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텐데. 문제가 생길 텐데 어느가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 환율을 포기하든지 자본 항목의 자유화를 포기하든지. 근데 이거 자본하면 자유화다 하면 환율도 자기 관리하겠다? 통화정책 독립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월 달 이렇게 네. 가면서 중국에서 나오는 그 정부의 어떤 네. 발표나 정책 뉴스를 네. 어떤 거에 관점을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가 지금 자본항목 개방 쪽은 어떻게 가냐? 그 환율이 지금 어떻게 관리할 거냐? 중국인민은행의 이강 은행장의 말을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재정부 장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런 그 보시는 분들은 중국 관련해서는 이러한 뉴스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어떤 그 일정을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자유롭게 뭐 좀 더 크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다음 시간에 모셨을 때는 이제 요와 관련된 네. 어떤 결과들이 나오면 참 좋겠네요. 네. 그래야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건 잘라주세요. 네, 그 NG샷으로 올려야지.